네, 가톨릭 중심의 세상 이야기 중세살롱 일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열었습니다. 오늘 좀 다소곳하게 교수님이 네. 계셔가지고 네. 한번 맞춰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중세살롱. 좋아. 잘 맞아. 잘 맞았어요. 진짜 네. 좋아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또 지난주에도 또 저희가 사형제도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고 네. 오늘 좀 주제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뭐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외면할 수는 우리가 없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외면할 수는 진짜 없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그럼 그런데 또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만큼 더 잘 보이고 관심을 갖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에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세계와의 전쟁, 네네. 그리고 탈세계와 전쟁 이야기를 우리 삶에 와닿게 말씀해 주실 교수님 한 분 오셨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마상윤 발렌티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시면 무조건 본인 소개를 좀 장황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가톨릭대학교에서 국제학부에서 국제정치, 외교정책, 한국의 외교, 한미관계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마상윤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니 교수님 이렇게 사실 되게 좀 날카로운 인상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탁 집을 것 같은 그런.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알고 보면 물렁물렁합니다. 그 인상은 날카롭지만 그게 물렁물렁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안 아, 되는데. 되죠, 안 되죠. 네. 요즘 이제 저희가 우리 사는 요즘 우리 세상이 많이 시끄러운 편이잖아요.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뭐 전쟁도 그렇고요. 그 뭐 양극화 현상도 사실 더 심해지고 그 지금 우리의 그 현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그 국제관계 그 세계 정세가 굉장히 지금 유동적인 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20세기 이후에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질서로 자리 잡아왔던 그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자꾸 서 있잖아요. 근데 건물이 서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데 이 속에서 과연 건물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떤 뭐 요즘은 이제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죠. 건물이 좀 그러니까 땅이 흔들려 좀 서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구축이 되었던 그런 질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근본적인 차원의 그 변화를 맞는 그런 국면에 왔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우리가 잘 또 현명하게 이렇게 그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닥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질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군사적인 차원의 질서도 있고요. 또 그 경제적인 질서도 있고 또 문화적인 질서 뭐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했죠. 네네네. 이거는 사실은 그 19세기 이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드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보게 되면 왜냐하면 국가들 간에 그렇게 대놓고 그야말로 공격을 해서 그 땅을 뺏고 영토를 뺏고 뭐 이런 일은 사실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전쟁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죠. 그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뭐 민족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민족 분규, 뭐 인종 청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뭐 테러리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주권 국가라고 돼 있는 그런 나라를 정면으로 공격을 해서 그 영토를 뺏고자 하는 이런 그 시도는 굉장히 드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네. 그 우리가 또 그동안 이제 잘 지켜왔던 국가들이 잘 지켜왔던 하나의 규범이 깨져버린 거죠. 네네. 하나의 규범이 깨진 거고요. 또 그와 동시에 그 세력들 간의 그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쯤에서 아까 말씀하신 집안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뭐 지구는 공동의 집, 우리가 세계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자 이렇게 나라들로 뿔뿔이 다시 흩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탈세계화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탈세계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세계화 그럴 때는 그 국가들 안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네. 국가의 경계, 국경이죠. 국경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노동이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노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자본도 국경을 초월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세계화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조금씩 넓어지니까요. 네네네. 그렇지만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던 것이 20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특히 이제 냉전이 네네네. 끝난 이후로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그 급속도의 경제적인 그 발전이 많이 일어났죠. 경제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요즘은 계속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네. 그 통신 판매 같은 걸 해요. 통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인도에 있습니다. 네네. 인도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통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것도 이제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는 아마 그것도 없어졌을 거예요. 전화로 굳이 안 하고 컴퓨터로 그렇죠. 다 그 인터넷을 통한 걸로 가니까 그야말로 통신 기술, 교통 기술 뭐 등등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그리고 정보 그리고 자본 이런 것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세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엄청난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경제적인 부의 창출 이런 게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세계화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나눠지는 건 꼭 아니라는 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반작용 같은 것이 양극화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양극화에 따라서 어떤 반감 같은 것이 또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평화 그러니까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다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저 멀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도 이제 그 문제들이 이제 나에게까지 이렇게 닥치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이제 저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 상당히 좀 드문 경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제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드문 케이스가 드물지 않게 일어날까봐 지금 사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규범이 생겨서 네. 그 국가들이 웬만하면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한번 뭐랄까요? 그 이탈이 되면서 그 또 이탈하려는 국가들이 자꾸 생길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일단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느냐?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러시아의 문제가 있다. 일차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러시아와 그 서유럽의 유럽 간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러시아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냉전 시기에는 소련이라고 했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그 나라들이 네네. 이제 연방으로서 이제 뭉쳐져 있었죠. 근데 그 냉전이 끝났다는 것은 곧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된 걸 네. 말합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요, 이제 민주화가 됐죠, 말하자면. 민주화가 됐는데, 그 러시아가, 과거에는 냉전 시기에는 그야말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초강대국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 위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더군다나, 그 경제적으로 이제 소련 시기에도 이미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면 네. 뭐랄까요, 그 경제적인 어떤 향상이 금방 오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쉽게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러시아 사회는 뭐 올리가르키라고 하는 뭐 우리가 얘기하자면 거의 마피아에 가까운 네네. 이런 집단들이 부를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굉장히 그 러시아가 국제적인 위상도 떨어지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됐었어요. 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다? 푸틴.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전 KGB 출신의 그 푸틴이 대통령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1999년입니다. 그 99년부터 지금까지 건자에 있는 거죠. 그 짧은 기간에 러시아 헌법 때문에 잠깐 그 총리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밑에에 말하자면 하수인을 자기 부하죠. 그 대통령을 시키고 자기는 총리로 잠깐 앉아 있으면서 사실상 통치를 했고 그게 4년인데 그 4년의 기간을 빼놓고는 계속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자기가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이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의 러시아 경제는 굉장히 에너지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네. 에너지를 대외적으로 수출을 해서 버는 돈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근데 그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너지 붐이 일고 이래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를 네.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말하자면 좀 러시아, 그러니까 과거 이제 소련 시기의 그 영화랄까 위상이랄까 이런 것을 굉장히 회복하려는 그런 그 제스처와 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국민들의 긍지를 높여주는 민족주의적인 이런 그 정책이 통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경제적인 그 차원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가스, 천연가스 같은 걸 팔아가지고 하던 거였는데 가스값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그동안 안 좋았습니다. 한동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종신 대통령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상당히 국제적인 위상이 높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요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 소련 연방에 들어있던 나라지만 또 러시아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당수가 그 서방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자 하는 그게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의 그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의 또 한 몇 퍼센트 상당수는 또 러시아계가 있고요. 러시아 사람들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 분포상에서 그 서방으로 가까이 가자는 쪽이 있고 러시아와 계속 가까이 있자라는 소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막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가까워지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의 앞마당에 서방의 세력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본 측면도 있지요.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이제 합쳐져서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침공을 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고요. 그럴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하고 보던 입장에서도
정말 했네. 설마 어떻게 했는데 설마 보면 했네.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제 두 가지 어떤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이제 그걸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욕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푸틴도 네.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 대상한테 이렇게 더 많은 지지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러시아나 서방이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것들이 결국 충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욕망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과도한 욕망은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화를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당한 욕망이라면 그것이 존중받아야 되고 네네. 하겠지만은 그것이 그 이웃에 또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는 욕망이라면 그것은 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또 교수님께 좀 약간 좀 쉽지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당장 제가 다니는 회사나 제가 있는 공동체가 어려워지면은 네. 실제적인 피부로 느껴지죠. 아, 우리 공동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아주 먼 나라의 일이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아주 먼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피해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지. 이미 그 세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세계화 얘기 또 탈세계화 얘기 하다가 예. 말았는데 세계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수출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와의 상호 의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의존돼 있던 어떤 라인이 하나 끊겼다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경우에는 뭐 다들 지금 아시는 겁니다만은 그 러시아에서 그 서방으로 보내던 그 팔던 네. 가스 공급이 많이 끊겼죠. 네. 서방이 이제 제재 차원에서 그걸 이제 끊으라고 한 것도 있고 또 러시아가 스스로 끊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가스값이 올라가고 에너지 값이 올라가니까 뭐 당장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입니다. 밀 수출이 뭐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묶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 그 밀을 먹고 살아야 되는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곧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위기가 지금 와 있고요. 우리에게도 이게 이제 오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에너지 문제, 이미 에너지 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왜 이렇게 기름값이 계속 올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아니, 경유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맞아요. 네, 기름 넣기가 사실 갈 때마다 아니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길이 있으면은 예비로 또 하나의 길을 만들거나 뭐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으로 우회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취하는데 혹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방식이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좀 있다면 그나마 조금 안심하면서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다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회로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네네네네. 말씀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국가로부터 또는 한 지역으로부터 100% 뭐 우리가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또는 수출을 의존하고 있다. 근데 그 나라하고 갑자기 뭐 전쟁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의 경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갑자기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나라들과 여러 지역들과 그것을 관계를 터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네.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는 사실 우리가 세계화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 좀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급망이라는 게 실핏줄 같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이프가 예. 우리 뭐 공장에서 필요하다. 그럼 가장 싼 제품에 가장 싼 가격에 질 좋은 것을 딱 찾아가지고 달라 그러면 바로 오는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거기 분명히 만드는 게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주문을 해도 안 올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는 아마 코로나 네. 사태였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우리 한동안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뭐 요즘도 계속 쓰고 다닙니다만은 한동안은 우리가 미세먼지가 그렇게 높다고 그래도 마스크 잘 안 썼잖아요. 네. 네. 답답해갖고 못 쓰고 그런데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찾으니까 갑자기 없어요. 그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간단한 거지만 이 천도 만들어야 되고 네네네. 끈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한 국가로부터 우리가 다 의존하고 있었다 한다면은 갑자기 그 나라도 급한데 우리한테 안 팔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마스크 때문에 사실은 이 우리가 그 세계화 시대에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공급망이라는 게 위험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그 전쟁 양상 속에서 이 공급망이라는 게 또 여전히 불안하구나, 예. 불안해졌구나 이제는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있게 된 거죠. 네. 그 이제 전쟁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하면서 오늘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자면 네. 그 이웃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 조금은 또 신앙인의 시선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카톨릭 신자로서의, 그러니까 카톨릭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황님께서도 우리 모두는 형제다 이런 그 회칙을 네. 2년 전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형제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우리 형제도 있고 친형제도 있고 예. 뭐 이웃 형제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우리 인류가 다 우리 형제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그 전쟁도 피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겠다 해가지고 잘 살아지는 게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보살펴야 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눠야 될 그 사람들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연대감과 형제 의식을 가지고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요즘에 이제 그런 하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제도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풍선처럼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또 부풀어 오르고 이거를 되게 그랬었는데 사실 그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건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 나를 내어놓는 희생, 사랑 이런 거는 뭐 제도나 이런 걸로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사랑을 나누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랑밖에 없다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또 들었습니다. 예,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 네. 파파스머프님께서 이름은 좀 그런데 아이들이 왜 전쟁을 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막연히 뭐 욕심 때문이야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방송 보면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행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또 네. 전해주셨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짧게 교수님께서 또 오늘 방송 출연하셨고 시간 또 관계상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준비는 이만큼 하셨는데 네, 짧은 소감 또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그 고민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 또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 고민은 뭐 혼자만 해서 되는 고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 우리가 형제라는 생각 좀 항상 좀 네, 기도 네. 중에도 하면서 그렇게 네. 지내면은 조금 더 평화로운 네.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염원해 봅니다. 네. 아, 아니 교수님이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는 딱딱하셨는데 많이 물렁물렁하고요. 아니 그 수업을 듣는 네. 우리 학생들도 네. 교수님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국제에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배우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형제, 사랑 이런 것들로 우리
학생들도 물렁물렁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죠. 충분히 말랑말랑해졌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말랑말랑해졌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마상윤 발렌티노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